오늘 이제 그 헌재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첫 네. 번째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증인의 모습을 확인한 것 같은데 이분 역시도 첫날부터 기행인 게 일단은 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의 신문은 다 응했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국회 측 측. 대리인단이 하려고 했더니 안 하겠다고 했죠.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안 하겠다고 네. 했다가 말을 다시 바꿔서 이제 하는 모양인데 여간 이런 태도는 왜 맨 처음에 그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거는 저는 일단 윤석열 쪽으로 좀 돌아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윤석열 측과 이제 김용현 측 사이에 여기에도 약간 그 진술이 어긋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고령 관련해서도 그렇죠. 네. 포고령 관련해서 윤석열은 이거는 김용현이 갖다 뺏긴 잘못 뺏긴 거다. 나는 그런 지시 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김용현은 아니다. 대통령님께서 하나하나 법전을 찾아보면서 다 쓰신 거고 다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만 해도 공범자들끼리 말이 어긋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서 이야기 진술을 한 걸 보면 내가 직접 작성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뭐죠? 최상목 쪽지도 내가 직접 작성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이쪽으로 돌아섰나? 지금 본인이 덮어쓰기로 한 건가?라는 의심이 조금 네.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원래 이제 국회 측 대리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전 상사고 영향력을 미치니까 실제 이 신문을 할 때 이제 그 증언을 할 때 대통령을 나가게 하면 좋겠다, 퇴정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네.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대로 보고 있는 자리였었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부담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간단한 논리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김용현이 대통령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무슨 지시를 합니까 누구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시를 네. 했다면 그 자체가 또 이상해지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참 답답한 게 헌법재판은 이제 징계재판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하고 있고요. 지금 수사가 검찰, 공수처, 경찰 삼각체제로 돌아가면서 사실 지금 어느 한 기관도 우리가 신뢰를 전적으로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우리가 경찰에 좀 믿음을 보냈고 뭐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분들 많이 애쓰셨고 했지만은 또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으니까 뭘 또 할 때마다 검찰이 또 청구 안 해주면 산을 또 넘어야 허탈해지는 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산을 또 막 두세 개를 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늘상 지금 기존의 수사기관 갖고 수사를 하면 계속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럼 좋다. 그럼 특검하자. 그럼 또 특검도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내란을 정리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그건 네. 또 아니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정말 이자들하고 어디까지 정말 타협하고 같이 가야 되는가가 정말 난망한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이 광경이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만 보여지는 이런 혼란 내지는 혼선이 아니라 이 수사기관에서는 얼마나 이런 지금 소위 말한 증언의 오염과 더럽고 비열한 짓들이 횡행하겠습니까? 네. 변호사들은 정치질하죠. 수사기관들은 또 거기서 자기 그 영향력 확대하려고 하죠. 또 검찰은 경찰한 거 수사 방해하죠. 공수처는 또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걱정이 많이 들고 사실은 그 특검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하면 좋은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참 답답은 해서 저도 지금 무슨 묘안을 갖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이 1차 내란 그 윤석열의 12.3 내란 그다음에 103 내란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한 2차 내란. 그 3차 내란이 이제 서부지법 폭동 난입 119 사건 아닙니까? 폭동. 그 네. 119 전 3차 내란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4차, 5차 내란성 증상들이 수사기관과 재판정과 이제 앞으로 계속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네. 되지? 정말 깊은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리고 그런 아까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이지은 위원장께서 그 포고령과 이제 최상목 쪽지로 불리는 문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은 그 문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단에 8이라는 숫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네. 얘기는 뭡니까? 앞에 넘버링이 있는 다른 페이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장관만 이런 문건을 받았겠느냐 이런 상식적 의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건의 제목이 기재부 장관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제목뿐만 아니라 뭐 어디에는 행안부 장관도 있을 거고 법무부 장관도 있을 거고 교육부 장관도 있을 거고 그 제목들이 하나씩 그렇죠.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의 핵심이 그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비상입법기구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전두환 때 국가보위를 이야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회를 해산하거나 해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으라라는 거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재판관도 물어보고 했던 건데 저는 보통 이제 기구를 하나 만들려면 네. 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너는 예산 준비해라 했을 담당이 거고. 있겠죠. 그렇죠. 네. 법은 법무부 장관한테 너 어. 법을 만들어라라고 했을 거고 뭐 조직은 행안부 장관이든 누구한테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1, 2, 3, 4, 5, 6, 7페이지 9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른 장관들에게 하는 지시사항에 오. 분명히 이 내용이 또 있을 네. 거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심판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속보가 나오는데 개헌 문건이 경찰청, 총리, 행안부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경찰청장 받았다고 했잖아요. 문건 받았다고 시인했죠. 네. 근데 본인이 찢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지, 이 문건을 한 장씩 다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국무총리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맞아.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금 철면피 그렇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뻔뻔함을 넘어서서 정말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내란 수사가 제일 지금 빠진 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부터 끝을 내려고 했는지의 이 큰 그림이 로드맵이 당연히 있고 그걸 기반으로 군을 동원하고 내각을 동원해서 네. 이제 내란을 일으키는 거였는데 그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파편들만 나오다 보니까 군의 수사가 집중되면서 군인들은 뭐 워낙 현행범식으로 네. 보였기 때문에 네. 다 구속이 된 것이고 내각 쪽에서 준비했던 이런 실행 계획들이 네. 전혀 지금 발각되지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수사가 혼선이 오면서 지금 사실 제일 웃고 있는 사람은요. 이상민 그리고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가만히 웃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은 다 알고 네. 가담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수사의 혼선을 좀 정리를 하고 뭔가 이 큰 덩어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행됐는지의 그 큰 그림을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네. 그 사이사이로 수사망을 좁혀가면서 또 진술을 맞춰가면서 수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체계성이 안 보이고 그동안 이제 공수처가 주도해서 해왔잖아요. 네. 대도 약하고 또 수사하는데도 막 뜬금없이 그냥 압수수색을 막 뒤늦게 하러 가요. 마치 네. 뒷북치는 듯한 모습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검찰에 그 수사도 넘겼잖아요. 오늘,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수사 자신도 없으면 왜 달라 그런 거예요? 왜? 그 달라고 했으면은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목숨을 걸고 특히 오동훈 처장은 직을 걸고 나 여기서 그냥 달려들었어야 죽을 되는데. 각오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오히려 이런 정치 투쟁과 정치 쟁점화의 공수처가 좀 네. 말리게 되는 사실 수사권도 없다 주장하는데 그건 일방적 주장이죠. 법원이 확인해줬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내란 수사 처음 하는 겁니다. 네. 법원이 인정해서 영장이 발부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게 스스로 수사기관이 바로 서지 못하면서 약간 그 페이스가 말리면서 네. 저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 못한 게 지금도 두고두고 너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게 사건을 이첩했고 남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셈인데 아까 말한 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네.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타깝게 보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네. 안타까워요. 이제 강제 구인이라는 게 이제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판례상으로 인정이 된 거거든요. 구속 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구속을 왜 합니까? 조사하려고 구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거기 그냥 편하게 앉아 있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 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이제 인치를 해가지고 구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판례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직접 데리고 와서 막 반항하는 사람을 직접 데리고 와서 공수처로 와서 조사하는 게 부담스럽다 한다면 공수처에서 직접 가서 구치소 안에서 조사를 네. 하거나 그 조사실에도 안 나오겠다 이러면 정말 그 방 앞에다 책상 갖다 놓고라도 그냥 계속 질문을 했어야 철창 됐다고 앞에서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진술 거부권을 활용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겠지만 사실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이 표정이 바뀐다든지 아니 태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 계속 관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듣다 보면 열이 받아가지고 뭔가 또 나올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것들을 계속 하나씩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봤어야 했다. 얼굴이라도 체크를 해야지.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넘겼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일단 저는 검찰을 잘 믿지를 못하는데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검찰이 네.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뭐 디올백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도저히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다가 물론
이제 지금 김용현을 기소하고 하면서 윤석열을 수개로 해서 했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윤석열 측에서는 딜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나 불구속 기소해달라. 아니, 불구속으로 해달라. 불구속 기소해달라. 그리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검찰은 뭘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자기들이 공수처보다 수사를 그래도 잘한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을 거예요. 공수처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지만 뭔가 이렇게 진술을 좀 얻어내려고 받아낼 하겠죠. 수 있는 받아낼 수 방법들. 있고. 네. 네, 그러면 윤석열이 뭐 몇 개쯤 던져주겠죠. 물론 음. 자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지금 안 나온 국정원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하나씩 툭툭 던져가지고 이제 검찰한테 단독으로 뭔가 이렇게 쭉쭉 나갈 수 있는 네.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사실은 계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안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이거든요. 뭐냐면 그 방첩사령부에서 이제 성관이 가면 거기에 검찰이 좀 있으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네, 하죠. 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은 홀라당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맞아요. 있는 건데 네. 내가 그 부분 챙겨주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우리 이지은 그 위원장의 말씀도 이제 타당한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반대로 검찰에서 사실은 공수처와 차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강력하게 수사 의지를 발휘하면서 억지로라도 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택지를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이제 네.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물어보신 그런 방향성에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쪽으로 뭐 차별화를 할 수도 있다 네. 이러지만은 결국 검찰의 조직 논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덮어주든 수사를 하든 검찰의 손아귀에 지금 이게 다 노란하게 생겼다라는 게 국민들이 가지는 근원적인 이제 맞습니다.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공수처와 실갱이를 하면서 결국 법의 권한이 있는데 공수처가 그걸 관철을 못 시켜낸 거거든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공권력인데 우스워지잖아요. 그럼 말을 뱉지를 말아야 돼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지금 뭐 정치판이 완전히 뭐 개판 5분 전이고 하니까는 말을 막 그냥 뱉었다가 철회했다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공권력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한마디를 던질 때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공권력의 집행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우스워져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아, 힘만 세면 법보다 힘이 세구나. 윤석열이가 저도 뻗땡기니까 그냥 법도 무력화되네. 네. 나도 힘 길러가지고 그냥 법을 무시해봐야겠다. 이런 학습 효과를 주는 겁니다. 공권력이 무너지는 그러니까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2017년도에 서울중앙지검장 내지는 수사팀장 윤석열이었으면은 지금처럼 뻗대는 피의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어떻게 가서 했을까요? 여러 잡아왔죠. 사례가 있잖아요. 진짜. 예. 바로 가서 머리끄댕이라도 네. 잡는 그렇죠. 심정으로 데리고 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윤석열에게 불법을 더한 수사가 아니라 특혜를 더한 수사가 지금 돼버렸다. 이거 저는 공수처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법 위반이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게 어제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네. 자리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정도 징역형은 우스운가봐. 어차피 그렇죠. 사형이나 무기징역 그렇죠, 그렇죠. 처단형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네.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네. 약간 살인하고 네. 나오면서 이게 노상방뇨 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뭐 한 5만 원밖에 안 돼요. 정도예요, 신호 위반. 네. 네. 아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고스란히 따라합니다. 아, 김용현 정말. 전 국방부 장관 안 나왔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 그거랑 똑같아요. 네. 이 윤석열, 그러니까 저는 이제 0010으로 부르고 싶은데 네. 이 10번이 네. 윤석 10. 윤석 10이죠. 네, 윤석 10이 그때 과거에도 국회를 무시하고 반국가 단체니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폄훼성 발언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권한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가장 상급자가 국회를 대놓고 깡그리 무시하니까요. 그 밑에 있는 대통령 참모들도 국회 알기를 뭐로 알아요, 진짜. 맞아. 국회 와서 답변하는 거 보십시오. 대통령이 만약에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 대해서 국민을 대접하듯이 네. 깍듯이 했더라면요. 밑에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다가 혼나죠. 맞아요. 절대 못하죠. 근데 대통령이 그따위 짓을 하니까 뭐 장관이고 차관이고 아주 정말 볼썽사나운 태도들을 와서 보였단 말이죠. 똑같은 논리로 지금도 윤석열조차가 법을 안 지키고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고 법을 알기를 뭐로 아니까 밑에 있는 김용현이든 아니, 뭐라 노상원이든 이렇게 생각하는 다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도 네. 다시 한번 배울 교훈이 다른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수계를 갖다가 완전히 제대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본보기를 삼았어요. 본보기를 삼고 예. 원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 법 앞에 다 평등하다. 지위고와 물어나고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키면 그 누구라도 용납될 수 없다. 그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요. 네.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줘. 그렇죠. 다음 내란범에게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 다음 내란범에게 너무나도 좋은 지금 시그널들을 주고 있어요. 네. 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제 전두환을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용기를 나온 가진 거죠.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2제3의 윤석열 같은 윤석 10이 또 나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네.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어제 이제 국회 증언대에 서신 분들 중에서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네네. 어제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그렇지만 말 잘하지 않습니까? 네. 말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고 네. 나 이분 도끼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게 네. 이런 일이 매일매일 벌어진 나라가 있죠. 어디? 북한. 북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와. 너무 뼈 때리게 맞는 말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맞는 정말 말이잖아요.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윤석열이 맨날 공산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의 모습이 그 반국가 세력, 공산 세력, 맞아요. 독재인 네. 그 딱 북한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표현이 좋으시고 네. 네. 또 아주 빌드업도 잘하시더라고요. 아. 딱 나오셔가지고 딱 그 평생 그 국정원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맞아요. 또 육사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늠름하게 딱 쓰셔가지고 저 사실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맞습니다. 딱 정말 맞아, 이러시면서 맞아. 빌드업을 딱 까시더니 시키는 건 다 하고 솔직하게, 싶은 거라고. 다 하려고 네. 했습니다. 네. 이러더니 평양 보이부 이러니까 거기서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잘. 그러니까 명단 보니까 본인도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체포하라고 하니까.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 누구죠? 그 윤석열의 지시, 윤석열은 본인은 체포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네. 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술의 구체성에서 완전 차이가 나는 건데 뭐 밤 10시 53분에 대통령한테 전화가 정확하게. 와서 다 쓸어버려 막 이런 얘기를 했고 뭐지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시 6분에 여인영 전 사령관이랑 통화를 맞아요. 하면서 간접사령관이 전화 왔고, 쭉쭉쭉쭉 네. 전화했고, 쭉쭉쭉쭉 불러주는데 쓰다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다라는 것까지 굉장히 본인의 의식의 흐름과 맞아요. 시간적 네. 순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분과 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체포 지시를 받았다. 뭐 조지호 전 네, 경찰청장이라든지 특전사령관도 네, 마찬가지고. 특전사령관도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 곽종근 뭐 예를 들어 그 밑에 그 하급자들 있잖아요. 실무자들 네. 콩장원 네. 이분들이 왜 다 같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뒤집어실 동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도 군을 없죠. 동원해서 예. 계엄을 선포한 건 대통령이지 이분들은 계엄권이 없어요. 원래 비상계엄권이. 좋아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도 완전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홍장원 그 차장의 그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더 좀 뭐랄까 이 진상 규명에 길을 더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맞습니다. 국회에서는 굉장히 어제 좀 뜻깊은 장면 아니었나 그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그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네. 미천이 드러난 분이 또 한 분 있어. 우리 조태용 아, 국정원장. 국정원장. 너무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상사로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니 자기는 보고를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나가라고 해놓고. 예.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한 1시간 반인가 뒤에 긴급 뭐 이렇게 무슨 회의를 했다고 하는 거 정무직 아닙니까? 회의인가? 정무직 회의. 예. 긴급 정무직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대통령이 전화가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체포를 쭉쭉쭉쭉 불러줬는데 그거를 설마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안 하면 더 없잖아요. 이상한 상식적이죠. 그리고 그게. 공직사회에서는요 네. 보고는 이게 책임의 분산입니다. 뭔가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이거 빨리 상사한테 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나 혼자 내가 죽는 거거든요. 터져 죽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폭탄 돌릴 네. 빨리 줘야지. 맞아. 빨리 보고를 해서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하는 게 이 공직사회 완전 기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고도 해야 되는 거고 했을 텐데 이거를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지금 직위해제를 시켰나요?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정치 관여 혐의로 그것도 중죄가 정치적- 예상되는. 맞습니다. 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직위해제인지 뭔지 하여튼 뭘 시켰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홍장원 1차장이 워낙 걱정이 되니까 야당 대표랑 통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본인이 그 저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직위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야당 대표랑 통화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안 하면 그만이지. 그 얘기했다고 이게 무슨 아니 정치적 그리고 중립 의무 국정원 위반입니까? 1차장을 날리는데 본인 뜻으로만 됩니까? 본인이 뭐 재청권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VIP의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런 합리적 의문을 갖는 게 너무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차장의 모습이 좀 많이 대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요거 하나만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그 내란을 동조하거나 내란 축소 세력들 있잖아요. 이자들이 자꾸 증언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나 네. 이런 것들을 자꾸 전언이라고 말을 써요. 근데 전언이다. 전언이라는 예. 거는 법적으로도 카더라. 그러니까 히어링,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옮기는 거. 아 저기 뭐 호랑이가 나타났대. 내가 본 게 아닌데 음. 듣고 옮기는 거 우리가 전언이라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화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네. 거고, 지금 홍장원 차장이나 곽종근 사령관의 이분들의 말은요,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도 높죠. 네. 쉽게 증거로도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저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민주당과의 유착 내지는 그 증언에 대해 가지고 자꾸 전언이다라는 식으로 값어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정말 분쇄해야 됩니다. 이거 내란이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여기서 대한민국이 어설프게 처리하거나 덮고 넘어가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제2, 제3의 내란 또 나옵니다. 네.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정말 철저하게 임해야 돼요.